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멍청한 일본 댓글. 2. 진실이 드러난다. 3. 삼성 일본 대기업 8개사 인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시대가 변화하고 일본도 점점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본인들의 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과거처럼 아주 약소국으로 보고 있는 일본인들의 인식은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따위 이 일이면 멸망시킨다. 비록 과거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군사력을 가지고 국가끼리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하는 주제는 술자리에서나 온라인상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일본인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 주장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이 정말 진지하게 전쟁을 벌인다면 한국이 멸망하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였죠. 군사 관련 해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글들을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계 전쟁도 일으켰었고 항공모함이나 기타 여러 부분에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을 갖추고 있기에 요즘 같은 현대전에서 한국과 혹시나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게임이 안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 해외 네티즌이 반박의 글을 올리면서 전 세계인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세계적으로 절대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지만 한국은 일본이 이틀 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글이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의 육군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약 60만 명이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25만 명의 일본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총 5,000대가 넘어가는 전차와 장갑차 역시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지로 침투의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전쟁에서 일본이 불리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공군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전혀 밀리는 수준이 아닌 단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자체적으로 전투기와 레이더를 개발하고 수출할 만큼 방위산업 관련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을 2일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은 뛰어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해군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90년대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항공모함 시스템은 한국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함과 강감찬함 등 이지스함 개별적으로 본다면 세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절대 일본이 한국을 이틀 만에 멸망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바로 예비군이었습니다. 한국 예비군 전력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수준으로 무려 520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5만 명에 불과한 일본에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무늬만 예비역이 아니라 실제로 당장 전쟁에 투입돼도 충분히 총을 쏘고 전술을 이행할 수 있는 완벽한 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의 군사력을 압도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쟁 자체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라는 사실과 더불어 일본인의 망언에 해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일본이 한국을 군사력으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역사적으로 일본은 수십 번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항상 쓰디쓴 패배를 경험했으면서 말이야. 일본인들은 역사 수업을 받지 않는 건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본에게는 가위바위 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한일전이 벌어지면 아무리 부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겨내는 한국인들을 볼 수 있지. 군사력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나름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로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한국을 이틀 안에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어. 그게 아니라면 난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게 완전히 압살당할 거라고 생각해. 일본이 자랑하는 해군의 경우 보통 최대한 넓은 곳에서 싸워야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아주 좁기 때문에 일본이 100% 전력을 다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지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최근 계속 생겨나는 한국의 이지스함 스펙을 보게 되면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1대1로 붙어도
누가 밀린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야. 2에서 30대 한국인들은 누구나 총을 쓸 줄 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충격이었지. 그 접에 나온 아저씨이자 어린 학생들로 보였는데 사실 그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고 실탄 사격을 할 줄 알았던 거야. 아마 일본과 전쟁이 난다면 한국인들은 70대라고 해도 전쟁에 참여할 거야. 결국 마지막은 보병 싸움이자 정신력 싸움인데 과연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그런 정신력을 이길 수 있을까? 일본의 자위대가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군에 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3자 입장에서 누가 우위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한국이 우세하다고 보는데? 최근 뉴스에서 봤는데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대형 상선과 충돌하고 3시간 만에 사고 신고를 했다고 들었어. 그런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심지어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하던걸? 물론 그들의 말도 들어봐야 알겠지만 만약 실전이었다고 하면 끔찍했지 않을까? 군사력만 본다면 일본과 한국 두 국가는 모두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매년 발전하고 있다면 일본은 퇴보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여. 직접 붙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두 국가 간의 전쟁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세계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테니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라고 할 수 없어. 난 평화를 원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해상 전투가 유일할 거야. 하지만 그마저도 한국이 여러 모함들을 2030년대 실전 배치를 목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수준 높은 공군에 압도당하고 말 거야. 세계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인도, 중국, 러시아, 미국 정도이지 않을까? 반대로 말하면 한국도 일본을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 괜히 한국만 띄워주는 것 같은데 일본도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야. 한국의 예비군들을 봤어? 한국의 2에서 30대 건장한 남자들이라면 모두 다 총을 다룰 줄 알아. 심지어 그들은 전역한 예비역들이지만 아직까지도 몸에 밴 사격 솜씨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 일본인이 한국을 이들만에 지배할 수 있다는 멍청한 소리를 했다고? 이건 같은 일본인이지만 부끄러운 대답이네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몰상식한 언행을 했다는 것에 사과드립니다. 한국의 육군은 원래 알아주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그에 못지않게 강해진 공군,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해군까지 한국의 국방력 수준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야. 일본인들은 항상 과거의 영광에만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아. 자신들만 그렇게 생각할 뿐. 많은 외신들과 지식인들은 한국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만큼 한국 군인들의 능력은 수없이 봐왔으니까 말이야. 한국과 일본은 핵을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단 이틀 만에 한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발언은 과연 경솔했다고 본다. 세상에 한국을 상대로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없을걸?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경제는 분명히 붕괴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후 삼성 등으로부터 국산화 역풍을 겪었던 일본이 그 반격으로 놀라운 일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은 일본의 무모함의 황당함을 드러냈고 이를 본 일본인조차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실패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몰락위기에 빠진 일본?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도요타 등 일본 기업 8곳이 모여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회사 설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회사의 명칭은 라피더스로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필수적인 2나노급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넥 등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거점의 기초를 다지는데 700억엔을 지원하고 도요타, NTT, 소니, 키옥시아 등 7개 회사가 각각 10억엔,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은 3억엔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회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미국 IBM 등과 차세대 반도체 공통 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양산과 연구 부분에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인텔,
TSMC의 파운드리 개발 일정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신규 회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일 렉트톤의 전 사장과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일본 법인장 등 반도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합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바탕으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8개사의 합계 투자액이 80억엔 정도라니 기가 차다. 왠지 히노마루 연합 반도체 같아서 엘피다가 생각난다. 엘피다도 무너졌고 일본 디스플레이도 끝장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안 되겠지. 나라의 지원이 단지 700억엔 이라니 TSMC 설비 투자 규모는 5조엔 정도다. 이것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즘 노광 장치 일대 가격이 400억엔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과 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하다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기업들이 10억엔 정도씩을 출자하는 것은 기부금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올렸고 반도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평가죠. 1990년대 5조엔 정도이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 50조엔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추락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살리려 하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장기의 벌칭인 히노마루 이납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일본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이었죠. 1999년 넷과 히타치 등이 디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디램 사업을 흡수하며 삼성 추격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300억엔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3년 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2012년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지 관련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이 핵정 사업을 통합해 한국 LCD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2020년 주력 공장을 매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제트 사업입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1,500억엔 중 500억엔을 지원하며 소형 여객기 개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만 6번 연기하며 9년간 시간을 끌었고 개발비도 7배인 1조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2020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으며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이마바리 조선 등이 뭉치며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현재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거점에는 도쿄대, 산업기술원,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IBM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류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리던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2나노를 개발해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025년 2나노급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부품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3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통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500억엔,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데 4,500억엔, 히토류 같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확보하는데 3,700억엔을 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나 노하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본은 20에서 30년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TSMC나 삼성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군복을 입고 작전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라도 대만을 힘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을 추가하며 군부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역시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는 최대 4,700억엔을 지원하고 일본 키역시아와 미국 마이크론 또한 보조금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고용과 임금 상승 같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을 투자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추김 예산 마련을 위해 22조엔 이상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62조 4천억엔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10조엔 발행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엔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2%가 넘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까지 살리려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TSMC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또한 10에서 20나노 급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상태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 내 반도체 인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역 대학과 손잡고 인재를 키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학제를 재편하는 것은 거의 반세기 만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학에까지 톡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IEC 총회 때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기술 13종을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초당 1,000조번의 연산을 해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평가 방법 5종과 금속보다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승인을 거쳐 2에서 3년 후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6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엄청난 기술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나노를 시작으로 TSMC를 따라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쯤이면 평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2025년까지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지만 10나노 이하 비율은 64 수준이라 기술 개발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현재 2배 이상 증가했고 2027년에는 5배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스마트폰 고객은 구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 예정인 구글 픽셀 9의 AP 설계와 제조를 삼성이 맡은 상황입니다. 구글 스마트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지만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중요 테스트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애플 또한 내년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매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기술력 차이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생산하기로 했으나 장비 수급 문제로 일정을 4분기 말로 연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실망한 고객사들이 50%에 가까운 대량 주문 축소 오더컨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추격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올해 54조 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과연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